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끄럽고 국제정세도 굉장히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드론, 특히 장거리 자폭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의 생산을 북한에 의뢰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가서 자폭 드론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폭 드론에 관련된 소식, 굉장히 우려스러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지난 1월에 쿠르스크 전투가 종료되고 나서 북한군의 행방이 좀 묘연하죠. 쿠르스크 지역에 계속해서 잔류해 있긴 한데 이 북한군 병력이 어떤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지 러시아 내부에 폭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기존의 게란투 드론을 대폭 개량해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부여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개량령이 추락한 잔해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동 표적을 타격한 적은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달리던 열차가 장거리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게란투 장거리 자폭 드론의 유도장치를 개량해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한 신형 모델을 우크라이나 후방 타격 작전에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주에서 첫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이 인용한 체르니히우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은 현지 시각으로 9월 30일 발생했는데요. 열차가 피격된 지역은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주의 보브로비차 마을 인근으로 이곳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153km 떨어진 곳입니다. 피격당한 열차는 우크라이나군 보급품과 연료를 싣고 있었는데요. 러시아군 드론은 기관차를 먼저 공격해 열차를 멈춰 세운 뒤 보급품을 싣고 있던 화물칸을 연달아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군에서 정보를 받아 공유하는 밀블로거 더 우롱사이드는 현지 시각 10월 1일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공격이 신형 스마트 드론에 의해 실시됐으며 이 스마트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피해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며 해당 공격 당시 촬영된 적외선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의 샤이드 136 드론을 대량 도입한 뒤 현재는 게란2라는 이름으로 대량 생산 중인 이 드론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변종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변종 가운데는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춘 버전은 물론이고 위성통신 시스템과 전자광학, 적외선 유도 장치를 갖춘 변형,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갖춘 고급화 버전까지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자폭 드론의 진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전략 거점은 물론 보급 부대와 요인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러시아로부터 이 드론 기술과 생산 인프라를 넘겨받고 있는 북한도 유사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 우리 군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것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는 체르니히우주,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인데 체르니히우주의 주도, 체르니히우보다 훨씬 남쪽이죠. 보브로비차 마을 인근에서 달리던 열차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런 달리는 열차를 공격하는 이런 전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을 했습니다.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보급 열차를 병력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FPV 드론, 즉 근거리에서 1인칭 드론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가지고 달리는 열차를 공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일단 러시아가 공개한 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고 야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죠. 열차가 위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드론이 이 열차를 추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저 하얀색, 즉 기관차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기관차를 공격을 해야 나머지 열차들도 멈춰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기관차가 타격된 이후에 열차가 멈춰서고 나니까 나머지 드론들이 이 화물 열차로 쇄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료 탱크, 보급품이 가득 실려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처음에는 이 열차가 무엇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지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이 그날 밤에 있긴 있었는데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은 지상에 있는 고정 표적에 대해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저렴하게 만든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력된 좌표로만 이동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관성항법 시스템을 사용을 하죠. 다시 말해서 드론에 눈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표적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난해부터 이 샤이드 드론, 게란2라고 하죠. 이 드론에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샤이드 드론과 다르게
기체의 동체 제어 시스템이 조금 다른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을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이 샤이드 계열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개량해서 움직이는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습이 끝나고 나면 피격지 인근에서 혹은 추락한 지점에서 이 드론들을 수거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정밀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한 가지 모델이었던 이 게란2 드론이 지금은 6종, 7종, 많게는 10종까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드론을 이란에서 처음 들여왔을 때 개당 가격이 25,000에서 35,000달러 정도로 추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가 가장 처음에 만든 버전은 연료 그리고 탄두 중량을 좀 줄이고 유도 장치를 간소화해서 $10,000 안팎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만든 버전이 처음으로 식별이 됐었고요. 나중에는 이런 전자광학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와 위성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에서 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 표적 공격 능력을 갖춘 샤이드 계열 드론의 가격은 대당 $80,000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런 드론 말고도 이 샤이드 238이라고 하죠. 이란이 샤이드 136 드론을 대폭 개량해서 제트 추진화 시킨 것인데,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게란3라는 명칭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게란2라고 불리는 샤이드 136 계열, 그리고 게란3라고 불리는 샤이드 238 계열. 이러한 여러 가지 변종들이 러시아 내부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이 장거리 자폭 드론의 생산 설비를 북한에 넘겨줬다라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최소 2만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드론 제작 공장에 취업해서 이 드론 제작을 돕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게란2, 게란3 드론은 물론이고, 이번에 움직이는, 그것도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우크라이나 열차를 공격한 이런 이동 표적 타격용 장거리 자폭 드론도 북한이 입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발사해서 휴전선 이남 수십 킬로미터 뒤에 있는 우리군 전차, 장갑차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나 주요 요인이 탑승한 차량을 공격하는 용도로도 이 드론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드론은 탐지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격추하기는 쉽습니다. 문제는 한번 사용될 때 수십, 수백 대씩 대량으로 투발해서 적의 방공망에 과부하를 거는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부 막아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점점 이러한 드론 운영 전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이 기술과 인프라를 고스란히 받아올 북한, 우리 정부와 군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에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밝힌 이후에 북한군의 움직임이 좀 잠잠했죠. 어디 가서 어떤 임무에 투입되고 있을지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 러시아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폭로가 하나 터졌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전투는 끝났지만 이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새로운 용도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총알바지 신세를 겨우 면했던 파병 북한군이 이제는 총알바지보다 더 가혹한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 지역 전역을 되찾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 북한군을 투입해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러시아 독립 매체들이 현지 시각 10월 2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육군 제89 근위공병연대 소속 장병의 가족이 촬영해서 폭로한 영상을 토대로 해당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여성은 제89 근위공병연대에 배치됐다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다니알 사이플라예비치 일리아소프의 아내입니다. 해당 폭로에 따르면 일리아소프는 계약병으로 입대해 제150 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예하 제163 근위 전차연대의 척탄병 소총대대 1소대에 배치됐는데요. 그는 8월 말에 부대에 배치되자마자 도네츠크 전선의 토레츠크 방면에 투입됐다가 오른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후송됐습니다. 그는 이미 입대 직후부터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오른손 부상으로 총까지 쏠 수 없게 되자 쿠르스크 지역으로 전출돼 제89 근위공병연대의 지뢰제거병으로 재배치됐습니다. 일리아소프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공병으로 재배치됐고 북한군 병사들과 섞여 쿠르스크 지역의 지뢰제거 임무에 투입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리아소프가 전한 마지막 소식에 따르면 이 지뢰제거 임무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 매설한 지뢰들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임무로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을 조속히 재건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뢰 제거 임무에 부상병과 북한군 병사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쿠르스크 전투가 끝났음에도 북한군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한 주민들은 이역만리 먼 땅에서 자신의 가족, 친구가 저런 식으로 개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1월에 쿠르스크 전투가 끝나고 나서 물론 우크라이나는 여름까지 계속해서 쿠르스크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요. 북한군의 임무는 지난 봄에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군이 이 파병한 병력들을 걷어들이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은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데 이 병력들을 어떻게 써먹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국제법상 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투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여성이 일리아소프라는 인물의 아내인데요. 이 사람이 영상 2개를 촬영해서 러시아 독립 매체들에 폭로를 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리아소프라는 인물은 지난 8월에 150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 예하 부대로 배치가 돼서 토레츠크,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포크롭스크 전선 그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 이 토레츠크 지역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유탄 발사 사수였는데 치명적인 파편상을 입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시면 오른손이 정말 처참하게 되어 있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됐으니 이제 소총수로서의 역할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렇게 중상을 입었다면 전역을 시키는 것이 맞는데 러시아는 이 사람을 공병부대에 배치해서 지뢰 제거 임무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손이 이렇게 되더라도 지뢰 탐지기는 충분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라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2024년 8월에 쿠르스크 지역으로 밀고 들어가서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의 면적을 장악한 이후에 나중에는 수성 모드에 들어가면서 방어진지 인근에 굉장히 많은 지뢰를 매설을 했죠.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전차 지뢰 같은 경우에는 눈에 금방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밟더라도 폭발하지 않는데 문제는 대인 지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에서 탈퇴를 했고요. 이 공식 탈퇴 이전에도 자국군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여러 종류의 대인 지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회복했던 헤르손 지역 그리고 자포리자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지뢰를 깔아놨기 때문인데 쿠르스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량의 지뢰를 매설을 했고 또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대량의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최전선에는 병력이 없죠.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부상병, 특히 이러한 중상자까지 동원해서 지뢰 제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 일리아소프의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지뢰 제거 팀에 북한군 병력이 같이 들어와서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이후에 할 일이 없어진 북한군이 이제는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북한 내부 소식통들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병력이 공병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 공병이 지뢰를 매설하고 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즉,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공병부대 파병과 러시아 재건 임무 투입,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설이나 복구 작업이 아니라 지뢰 제거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푸틴이 시작한 침략 전쟁에 병력을 보내고 쿠르스크 전투가 한창일 때는 이 병력들을 총알바지로 쓰더니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상 맨몸으로 지뢰밭에 내몰아서 객사하게 만드는 이 참혹한 현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어가고 있을 그 북한군 병사들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